새벽, 달콤한 냄새와 불길한 말. 저는 한도열입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다가 은퇴한 뒤 지금은 시장 입구에서 작은 호두과자 트럭을 몰고 장사를 하고 있죠. 새벽마다 반죽을 풀고 기계의 틀을 달그락거리며 굽다 보면 단내가 퍼지고 그것 때문에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 둘 줄을 서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트럭 시동을 걸었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느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푹 꺼지듯 내려앉더군요. 에어가 좀 물렸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 몸이 늙어서 감각이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했죠. 저녁 무렵 딸 한소라와 사위 장윤성이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얼굴에 반가움보다 먼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늘 돈 얘기, 집 얘기뿐이었으니까요. 소라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운전은 위험해요. 요양병원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정신 똑바로 박힌 제가 벌써부터 병원 신세라니. 윤성은 옆에서 맞장구 치듯 말을 보탰습니다. 트럭 정비는 제 아는 센터에 맡기시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믿을만 합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트럭을 꼭 자기 손에 넘겨야 한다는 듯 집요했죠. 식탁 위에는 이상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안내문, 상속 설계라 쓰인 브로슈어. 무심히 펼쳐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라 휴대폰에 띄워진 대출 상환 알림까지 스쳐 지나가더군요. 뭔가 꺼림칙했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움만 커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 운전 경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상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 나를 병원으로 몰아넣으려 할까? 왜 트럭에 그토록 관심을 가질까? 저는 호두과자 굽는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이 눈과 귀로 끝까지 지켜봐야겠다. 이 의심의 불씨와 낯선 동맹. 다음 날 아침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절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세상 다 망해버려라. 괴로운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박철민이었습니다. 쉰을 간 넘겼다던가 한때는 요리를 했다지만 지금은 술에 찌든 신세였죠. 사람들은 그를 동네 민폐라 부르며 외면했습니다. 저 역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길이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어 신음하듯 중얼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처연해 보였거든요. 냉장고에서 캔커피 하나를 꺼내 그의 옆에 살짝 두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추운데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철민은 술 기운에 눈을 제대로 못 뜨면서도 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작은 행동이 훗날 제 목숨을 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트럭 브레이크가 또 이상했어요. 이번엔 정비소까지 가는 길이 아찔했습니다. 정비공이 한참을 살펴보더니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건 고의로 밸브가 풀려 있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손을 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 사위 윤성. 그날 스스럼 없이 정비소에 맡겨달라던 말과 겹치면서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 소라는 무심한 듯 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다 닫고 서랍까지 열어보며 아버지, 정리 좀 하셔야죠. 이렇게 살림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정리할 사람도 힘들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확신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애들이 나를 밀어내려는 거구나.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갑작스러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도열 형님, 문 좀 열어보세요. 술에 찌든 목소리가 아닌 절박하고 맑은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히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윗집 창문 틈으로 들은 얘기인데.
따님이랑 사위가 형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게 아니고 트럭을 어떻게든 넘기려고 흉한 짓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줄 동맹이 생겼구나. 3. 숨겨진 진실과 위험의 그림자.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키를 쥘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죠. 괜히 시동을 걸 때면 어디선가 덫이 터질 것 같은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밥을 먹다 젓가락을 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눈에는 언제부턴가 딸 소라와 사위 윤성의 표정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하는 말조차 따뜻함보다는 계산된 가식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였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성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담배를 끄며 웃음을 지었죠. 아버님, 우연히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분명 제 집 현관문 열쇠와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묻자 그는 당황하며 주머니에 넣었죠. 아, 이건 그냥 아는 사람 집 수리 좀 봐주려던 겁니다. 믿음은커녕 오히려 확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윗집 박철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니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성이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트럭만 정리되면 되는 거야. 고장난 걸로 위장하면 아무도 몰라. 보험금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옆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하면 어떡해? 걱정 마. 곧 요양원 얘기도 꺼내. 이제 버티실 힘도 없으시잖아. 녹음기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목이 메었죠. 내가 낳아 키운 딸이 내 목숨값을 셈하고 있었단 말이냐?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철민은 조심스레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놈들 발뺌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제 눈빛에 서서히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4. 반격의 불씨와 결심.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소라와 윤성 앞에서 힘없는 척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는 재빠르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아버지, 요즘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윤성은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계시면 저희가 자주 뵐 수도 있고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래, 생각 좀 해보마. 겉으로는 순순히 끌려가는 노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철민과 마주 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그는 술 기운 대신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형님,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철민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날 우리는 오래된 수첩에 날짜와 상황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성과 소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기록했죠. 증거가 쌓여야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윤성이 술자리에 다녀왔는지 취한 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아버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기회 다 놓칩니다. 그 말에 저는 일부러 허약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조만간 정리하마. 제 말에 윤성의 얼굴에 얄팍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놈들이 내 목숨을 단순한 숫자,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 버틴 이 손이 아직은 굳세니까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극의 희생자가 아니라 무대를 뒤집을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더칠로타?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소라와 윤성 앞에서 피곤한 듯 기침을 하며 손수건을 입에 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는 연기였죠. 소라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윤성은 곧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니들 말대로 해보자. 제 눈빛 속 단단한 결심은 숨긴 채로요. 그날 밤 저는 박철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설치합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희는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장치를 숨겼습니다.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군인 같았죠.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놈들이 덫에 걸려드는 순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으니까요. 며칠 후 윤성과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에 앉아 허약한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들은 제 앞에서 또다시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못 옵니다. 윤성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소라는 더 노골적이었죠. 아버지가 곧 쓰러지실지도 모르는데 빨리 결정하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들의 대화는 모두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얼굴 뒤에서 분노와 슬픔이 끓어오르는 건 들키지 않으려 꾹 눌러 참았죠. 6. 진실의 무대. 박철민은 녹음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했고 법률가 김정우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이 정도면 확실히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직접 범행 의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윤성과 소라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부러 기력이 다 빠진 노인처럼 앉아 있었죠. 니들 말대로 집을 정리하마. 다만 조건이 있다. 그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무리 짓자.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자꾸나. 그들은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는 저와 김정우, 그리고 경찰 관계자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성과 소라가 들어왔죠. 처음엔 태연한 척했지만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벽면 스크린에 떠오른 음성이 그들의 얼굴을 굳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보험금도 자연스럽게 나와. 윤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앞으로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민석 씨, 우경지 씨,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7. 무너진 인연과 새로운 길.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끌려나간 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라는 인연이 그토록 가볍게 무너지는 순간 저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박철민이 제 옆에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결국 제가 챙긴 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딸이 어릴 적 만들어준 흘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나왔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저는 결국 도시를 떠났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고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바다를 바라보고 저녁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8. 희망의 씨앗.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박철민은 제 곁을 자주 찾았고 함께 작은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요리에 놀라운 재능이 있었죠. 시장 사람들을 위해 매일 성실히 음식을 만들며 자신도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투자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식당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귀인 식당. 그는 말했죠. 여사님이 제 인생의 귀인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 오래간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마다 식당 앞을 지날 때면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내주는 박철민의 모습이 마치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록 피부치에게 배신당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바닷가 집 앞에 서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